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는 박 씨.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엄마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사이버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를 계획한 박 씨에게 부모님은 응원이 아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지난 10년간 계속 돈을 들였는데 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준 값을 다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깟 푼돈으론 어림없다며 평생 생활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연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별별 상담소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셔갖고 함께 욕하면서 막 보고 그러시는데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연을 각색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수진 기자, 지난주에 안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네.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서연 기자가 잘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못 보신 거 아닌가요? 넘어가시죠. 네네. 이수진 기자,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 부양 책임을 다 혼자 지고 있었던 건가요? 형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3남매 중에서 둘째인데요.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고 남동생은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 혼자 용돈을 드린 건 아니었고 결혼한 언니도 취준생인 남동생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3남매가 매월 돈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박 씨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생활비를 더 드려야 하는 걸까요? 박 씨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이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연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이수진 기자 계속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하기 전에 다시 보기를 쭉 봤는데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궁금한 것 같아서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 이수진 기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줄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앵커는 그럼 앵커는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 어렵다.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저예요? 저 빨리 사연 저 풀어드리죠. 알겠습니다. 양현이. 네, 송 기자, 네. 이 박 씨의 상황 좀 무척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 전에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제 아버지뿐이었는데 일용직은 일하지 않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많으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번 돈을 가족들한테 생활비로는 잘 주지 않으셨던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 씨뿐만 아니라 3남매 모두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던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화를 낼 법도 한 상황인데 답답하리만큼 순종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3남매 역시 이런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가정 분위기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리포터, 예. 박 씨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 대학을 안 간 다음에 이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한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예,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3남매 중에 대학에 들어간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했고요. 박 씨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와서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가 막내 대학 학비를 보탰고요. 동생 역시도 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제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동생 학비를 끝까지 이렇게 보태줬다고 합니다. 이 박 씨 역시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포기를 했고 이 박 씨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첫 월급이 이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차비와 기본적인 용돈 빼고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는 돈 일부 생활비를 빼고선 다 드린 건데
이 소장님, 네. 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비를 요구를 했어요. 이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네. 가정 분위기가 일단 이 아버지의 힘이 가장 세고 이제 어머니나 자녀들은 어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런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게 희생, 헌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어떤 숭고한 가치들인데 우리 사건 반장에 나오는 여러 이제 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주인공이나 중심이 본인인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있지만 꽤 있으셔요. 그럴 때는 이제 대놓고 착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놓고 착취를 안 하면 은근히 뒤에서 잔접적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정의 주인공은 항상 그런 나르시스틱한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들을 다 키워놨으니 그만큼 나에게 갚아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송 기자, 네. 그러면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 뭐 일부 생활비 빼고는 다 이 가족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뭐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놓고는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아버지한테 드린 건데요. 그러면서도 심정은 이랬다고 합니다. 설마 이 돈을 아버지신데 다 쓰시겠나. 일부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해서 모아줄 거다. 네,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렇게 모아두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딸이 생활비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전기세나 수도세 낼 돈도 없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딸은 박 씨는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 30살인 상황이고요.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닌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평소에 인터넷 강의로 공부도 했는데요. 더 늦지 않게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늦기 전에 공부하겠다는 딸을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딸이 직장을 그만둘까 봐 전전긍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생활비를 안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 그리고 남동생도 매월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남매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드린 돈을 다 합치면 몇 억 원에 이를 것이다. 박 씨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가져간 상황인데 소장님, 네, 이 자녀분 네. 어릴 때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용돈 받고 세뱃불 받은 거는 제가 가졌죠. 뭐라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엄마가 잘 모아줄게. 그러지. 정확하게 그렇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잘 이제 불려서 너한테 나중에 클 때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모아서 주셨어요? 모았다가 제가 이제 좀 잘 사실은 썼다고. 이렇게 아니 내가 쓴 건 아니고 사실 아이한테 뭘 사줘야 되는데 제 돈으로 사주기에 좀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기. 왜? 게임기. 예, 이럴 때는 그러면 네 돈을 내면 거기에 엄마가 조금 내서 보태서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상당히 이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실은 법적인 이유,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있어요? 부모에게 사실 이게 법적인 그게 권한이 있다라고까지 생각 못 하시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입니다.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종류의 법정 대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따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선량하게 정말 아이의 아이를 위해서 돈을 관리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게임기 사줬다고요? 여기서 이 사람 저예요? 게임기 사줬다고? 아니 꼭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때 닌텐도 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집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것도 게임기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니, 이제 네 그리고- 돈에 합치자 이렇게.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세뱃돈이나 이런 걸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받는 돈이 게임기 값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모아두기도 했다 또 뺏기기도 하고 제가 조금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하시네 이제 혼이 쓰셨네. 쓰셨네요. 좀 쓰셨네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 어릴 때 비슷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은 가져가셨어요. 내가 불려서 줄게라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거를 못 받는 이거 못 받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유, 진짜요?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보낼 때는
좀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IMF가 있어가지고 적금 이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 학교에서 저금하는 게 있어서 항상 거기다 넣어서 졸업할 때 돌려받고 해서 그제서야 좀 경제관념이 좀 생기기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부모님을 못 믿고 금융기관을 더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따지고 보면 그랬던 거죠. 근데 결혼할 때 부모님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최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아직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다. 그럴 만한 나이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상현 소장님처럼 하실 거예요? 저는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 소장님처럼 뭐 쓰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네, 다 크면 이제 고스란히 좀 전해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으나 돈 쓸 일이 쓰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3남매 모두가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장님, 이런 네. 아버지의 요구, 이 어째서 거부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모들이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만 그냥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얘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얘기하면 자식들이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움도 하고 반항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죄책감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데 전기세도 못 내는데 내가 이거를 놓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딸인가 보다. 오늘도 아마 주인공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해주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 기자, 이 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박 씨도 뭔가 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남동생과 독립을 선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껏 푼돈 몇 푼 주고 왜 이렇게 유세냐라는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에 박 씨는 더 서러워서 눈물까지 보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부모 부양의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를 돌본다는 게 부양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큼 큰 책임은 없어요. 이건 뭐 법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스스로 지는 책임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거는 어떻게 뭐 누가 뭐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걸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년인 어른들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만약에 어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다.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법의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가 됐건 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가 서로가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한쪽이 경제력이 안 될 때 그 경제력을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내가 일단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인 부모든 자식이든 상대방이 어른이지만 경제력이 너무 없고 힘들다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에 좀 남는 부분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법적인 범위입니다. 일단 가족들 사이에서 이 법적인 부분에 기대는 것보다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박 씨 아버지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뭐 소송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실제로 이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송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서로가 어른이니까 이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이거고요. 만약에 나도 지금 너무 어려워. 경제력이 안 돼. 남는 여유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 부모를 같이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형제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그쪽이 좀 부담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사연만 해도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건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다룬 기억도 납니다만 아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자랄 때는 전혀 부모로서 돌봐준 적이 없지만 뭐 10년, 20년, 30년 얼굴 한 번 못 보내고 지냈다가 나 버리고 떠난 부모님이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찾아와서 이젠 네가 나 책임져라라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법적으로는 총괄 권리를 인정해줘요. 해줘요. 네, 해줍니다. 다만 금액은 상징적으로 정말 최소 금액을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긴 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이제 이게 또 어떤 경우를 하냐면 이른바 불효 소송으로 또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불효 소송? 네,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갔어요. 쉽게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일정 부분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경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 상가 이제 네가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자녀 앞으로 남겨줬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또 부모가 야 이게 저 나를 모셔야 되기로 약속하고 이걸 가져간 건데 왜 이제 모른 체 하냐 또그 내놔라. 그런 경우도 그런 있고요. 소송까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